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미군 함정에 명중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미군은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미군 기지 봉쇄를 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은 평소의 5%,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12%, S&P 500은 마이너스 0.31%, 변동성 지수 빅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1.78%로 더 떨어졌습니다. 전쟁 헤드라인 위에서 시장이 하품을 한 셈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자금 흐름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 머니마켓 펀드에 새로 들어온 자금이 1220억 달러. 2020년 4월 코로나 패닉 이후 단일 주간 최대 유입입니다. 지수는 멀쩡한데 자금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균열의 정체를 추적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각 기준으로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호르무즈 일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새벽 2시 26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가동해서 해협을 다시 열려고 한다. 이 작전은 사실 지난주에 한 차례 가동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공 사용을 거부하면서 즉시 중단된 작전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새벽 3시 27분 알자지라는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겠습니다. 작전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잠시 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0분 뒤인 새벽 2시 56분 같은 매체가 또 한 가지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기지 사용 차단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는 분쟁 초반에 자국 영토에서 미군 작전이 출격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이게 풀렸다는 건 미국이 페르시아만 본격 작전의 발판을 다시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4시 27분 헤드라인이 거의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연합에 7월 4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무역합의 자기 측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린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새 관세 데드라인이 등장한 겁니다. 같은 시각 이란 파스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의 바흐만 캐슘부두 일부 상업구역이 양측 교전 과정에서 피격됐다고 전했고, 이스라엘 I24 뉴스는 이번 작전과 이스라엘은 무관하다는 익명정부 소식을 인용했습니다. 새벽 4시 57분 이란 국영 IRIB가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 둘째, 이란 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군 부대에 명중했고 피해를 입은 미군 자산은 이탈했다. 새벽 5시, 거의 지금 이 시각 이란 메르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와 캐슘 상공에서 적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24시간 동안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군 함정이 미사일에 맞았고, 미군은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사우디 쿠웨이트는 봉쇄를 풀었고, 트럼프는 이후에 새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반 시청자가 이 헤드라인 묶음을 받았다면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12%였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39년 전 1987년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페르시아만에서는 탱커 전쟁이라는 이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유조선을 공격했고 1987년 7월 미국이 결국 개입을 결정합니다. 작전명은 어니스트 윌. 쿠웨이트 유조선들의 깃발을 미국 깃발로 바꿔달고 미 해군 호위함을 붙여 호르무즈를 통과시켰습니다. 1987년 7월 24일에 시작해서 1988년 9월 26일에 끝났으니 약 14개월짜리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상선 통항이 25%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비슷했습니다. 3천만 톤이 넘는 화물이 손상됐습니다. 유가는 어땠을까요? 1987년 한 해 동안 WTI 유가는 배럴당 17달러에서 20달러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1988년에는 오히려 15달러대로 내려앉았어요. 왜요? 오펙이 1986년 사우디 증산으로 깨진 시장을 1987년 가격 합의로 막 다시 묶어둔 데다 이란이 보험료 상승분을 상쇄하려 자국 원유를 낮춰 팔면서 시장이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1987년 10월 19일 어니스트 윌 작전이 시작되고 약 3개월 뒤 미국 주식시장은 단 하루에 마이너스 22%가 빠집니다.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런데 그 폭락의 원인은 호르무즈가 아니었습니다.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즉 시스템 트레이딩의 폭주였습니다. 호르무즈는 그날 차트에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장에 남긴 학습은 명확합니다. 호르무즈의 군사 충돌은 유가에 일시적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다. 진짜 폭락은 시장 구조 안쪽에서 온다. 이제 어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젯밤에 NYMEX WTI 6월물 정상가는 배럴당 94.94달러,
브렌트 정상가는 100.07달러. 정산 이후 전자 세션에서 작은 등락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100달러 안팎입니다. 호르무즈가 평소에 5%까지 다쳤는데도 유가는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쉘 CEO 와일 사완이 어제 1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정확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급 균형이 향후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빡빡하게 유지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0억 배럴에 가까운 원유 부족이 누적돼 있고 그 구멍은 매일 깊어지고 있다. 짧은 단기 폭등이 아니라 길게 끌리는 플래토 시나리오. 오일 메이저들도 1987년 플레이북을 따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답입니다. 시장이 차분한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렇다면 머니마켓에 일주일 만에 1220억 달러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2020년 4월 이후 최대 유입입니다. 2020년 4월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코로나 락다운 직후 S&P가 마이너스 34%를 찍고 막 반등을 시작한 시점. 즉 시장 참가자들이 현금 보유가 절대선이라고 일제히 판단한 그 순간입니다. 6년 만에 그 규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지수가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자금은 어디서 도망쳐 나왔을까요? 전체 머니마켓 자산은 7조 7,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입니다. 부의 효과가 사라지고 현금이 가장 안전한 휴게실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제 시장 안쪽에서 정확히 보였습니다. 반도체 ETF SOX는 어제 마이너스 2.86%, AMD는 마이너스 3.07%, 그런데 엔비디아는 플러스 1.77%로 올랐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 정반대 방향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AMD는 일주일 동안 플러스 15.2%, 연초 대비 플러스 82.78%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반도체 모멘텀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단 하루에 마이너스 3%를 토해냈습니다. SOXX 전체가 4월 한 달에 플러스 40%를 찍어서 ETF 역사상 최고의 한 달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 모멘텀이 어제 정확히 끊겼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4월 모멘텀에서 동료들에 비해 뒤처졌던 종목입니다. 다른 칩 종목들이 50%, 80%, 88%씩으로 올라갈 때 엔비디아는 플러스 21%로 평범했습니다. 그 엔비디아로 어제 자금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멘텀에 따라 마구 사들이던 단계가 끝나고 진짜 AI 인프라 본진은 어디인가를 다시 컷봐내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모멘텀 계좌들의 동시 청산, 머니마켓 1220억 달러 유입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ECB 집행이사 슈나벨이 어제 한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가격이 글로벌 여건과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 정도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시장 상층부에서 이미 이 괴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어제 2개 들어왔습니다. 첫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맺은 AI 칩 협력이 180억 달러 펀딩 난관에 부딪혔다. 오픈AI는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고 자체 칩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브로드컴을 찍었는데 그 자금 조달이 막힌다는 얘기는 단순히 한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위해서라면 무한정 돈이 들어온다는 신화에 처음으로 한도 표시가 등장한 거예요. 둘째, 니케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폭스콘과 함께 일본 본토에서 AI 서버를 직접 설계, 조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미국과 대만에 집중돼 있던 AI 서버 공급망이 일본으로 다층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손정희가 움직였다는 건 다음 단계 인프라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고, 동시에 엔비디아 한 곳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본 정부와 손 회장 사이에서 동시에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신호를 연결하면 그림이 보입니다. AI 자본 회로, 그러니까 오픈AI 같은 모델 회사가 자체 칩을 만들고 그 칩을 엔비디아, 브로드컴, 소프트뱅크가 공급한다는 사이클의 가장 앞단에서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핵심 칩 펀딩의 균열, 그리고 단일 공급망에서 다층 공급망으로의 분산. 호르무즈는 시장이 가격에 다 매겼습니다. 시장이 가격에 못 매기고 있는 건 AI 자본 사이클의 첫 균열이에요. 머니마켓 1220억 달러는 그 신호를 일찍 읽은 자금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어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루에 4명이 발언대에 섰는데 메시지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뉴욕연은 윌리엄스, 경제는 K자형이고 저소득가계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작년 한 해는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더 잘 흘러갔지만 지금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금리는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하맥, 기업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사람들 사고방식 안에 박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할지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모든 게 이란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는 없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니애폴리스연은 카시카리 AI의 낙관적이지만 효과가 보이려면 시간이 걸린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 같은 연준의 같은 날 발언입니다. 한 명은 저소득층 침체, 한 명은 인플레이션 정착, 한 명은 지정학 의존, 한 명은 AI 낙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는 건 연준 내부도 다음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제 4.39%로 플러스 0.83%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약간 후퇴시켰다는 신호입니다. 달러 인덱스 DXY는 98.25로 거의 변동 없었지만 머니마켓에 1220억 달러가 새로 들어온 자금은 결국 단기 국채로 흘러갑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패닉캐시 헤지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한 주 만에 6.30%에서 6.37%로 올라왔습니다. 윌리엄스가 말한 K자형 경제의 아래쪽이 그 데이터에 박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은 마이너스 0.12%로 멀쩡해 보였지만 자금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희 실계좌 상황입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계좌는 현재 13,266달러, 시작 자본 대비 플러스 32.7%입니다. 어제의 잔물결에도 큰 추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채널은 매일 쏟아지는 거시 헤드라인과 경제지표가 결국 여러분의 계좌와 지갑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지정학과 통화정책이 레버리지와 복리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를 거쳐 어떻게 자산으로 응축되는지 10년이라는 호흡으로 그 과정 전체를 함께 통과하면서 기록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결국 경제교육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테마에 휘둘려 계잡주에 당하지 않는 것, 해마다 조용히 자산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앞에서 내 지갑의 구매력을 지켜내는 것. 어제까지 무미건조하게 흘려보냈던 뉴스 한 줄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일자리와 매출, 그리고 한 회사의 주가로 어떻게 옮겨붙는지 직접 더듬어 보는 것. 한 산업의 흥망성쇠가 섹터 ETF의 색깔로 어떻게 새겨지고 그 색깔이 다시 우리 계좌의 한 줄로 어떻게 환산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해보는 것. 이 채널을 매일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같은 호르무즈와 AI 자본회로의 연결 같은 결도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뉴스는 본디 활자만 보면 지루하고 건조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돈이라는 숫자의 움직임 위에 겹쳐 읽기 시작하는 순간 어제까지 가장 따분하던 헤드라인 한 줄이 그 어떤 콘텐츠보다 짜릿한 도파민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매일 시도하는 작은 연금술이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길러가고 싶은 새로운 감각입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각 밤 10시 반에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변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호르무즈 분쟁이 주말 동안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이란 측은 사우디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봉쇄 해제를 명백한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스라엘 채널 12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다음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군사 옵션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거라고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일주일 안에 결판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 출장에 엔비디아, 애플, 엑선 3명의 CEO를 동행시켰다고 했습니다. AI 칩, 소비재, 에너지. 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협상할 새 카드를 그대로 깔아 보인 거예요.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EU 7월 4일 관세 데드라인. 다음 달이지만 시장은 다음 주부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럽 측은 이미 슈나벨 집행이사가 오늘 새벽 22 정책이 에너지 충격에 따라 더 강해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가 더해지면 유럽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셋째, AI 자본회로 균열 신호가 다음 주 실적 시즌 후반 데이터에 어떻게 잡히는가. 특히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분기마다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면 SOXX 어제의 마이너스 3%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79,746달러로 마이너스 2.07%, 변동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위험 자산의 가장 끝부분에서도 같은 신호가 깜빡입니다. 오늘은 한국 어버이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린 분들이 계실 텐데 영상 끝나고 5분만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매일 다시 열리지만 부모님은 매일이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일은 표면 헤드라인 5개 뒤에 숨어있는 단일 구조를 추적한 겁니다. 호르무즈는 시장이 1987년에 학습한 시나리오 안에 있고 진짜 깜빡이는 신호는 AI 자본회로 안쪽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면 다음 주 어떤 헤드라인이 나와도 휘둘립니다. 이 렌즈를 머리에 한번 박아두시면 앞으로 호르무즈 관련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이건 1917년 박스 안에 있는가, 박스 밖에 있는가를 자동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다음 영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같은 렌즈로 같이 읽어가실 분들을 모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좋아요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좋은 어버이날 보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슈퍼땡스로 채널을 응원해주신 이현희님, 가즈아님, 난나이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